자, 339쪽에 이제 법정지상권인데요. 우리가 법정지상권 하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볼 거야. 305조의 법정지상권, 366조의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에요. 근데 일단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제도가 왜 필요한가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갑의 땅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의 땅에 을이 건물 소유자가 될 수 있죠.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 외국은 전부 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한 사람이 되는 게 기본인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이래요. 그러면 남의 땅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이 을이 얘랑 뭘 했었어야 될까요? 그렇죠. 지상권 설정이든 토지 임대차든 이 계약을 체결해서 권한이 있어야만 되고요. 만약에 아무런 권한도 없이 남의 땅에 무단으로 신축한 건물이면 이 건물은 철거돼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을이 갑이랑 이 토지에 대한 이용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요. 그럼 원래는 철거해야 되지만 건물 철거가 부당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죠. 갑이 토지 소유자고요. 건물도 같이 소유합니다. 근데 갑이 돈을 빌리고 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해요. 건물에만. 그러면 갑이 돈을 못 갚아서 토지가 건물이 경매돼서 을이 경락을 받아요. 그러면 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등기해야 돼요? 매각대금 완납시에요?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을이 바로 소유자가 돼요. 그러면 이 을은 갑이랑 토지 이용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시간도 없죠. 그러면 얘가 매각대금 완납하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가서 너 나랑 계약 안 했으니까 건물 철거해라고 해도 되겠느냐? 이건 부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얘랑 토지 이용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지만 이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 을에게 지상권을 부여해 주겠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갑이 을에게 건물만 팔았어요. 건물만. 그럼 갑이 건물만 팔아놓고 야, 너 나랑 지상권 계약 안 했지? 건물 철거해 라고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건물 철거는 부당하니까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바가 없으니 이 지상권을 어디에서 인정해 주겠다고요? 법에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법정지상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정리하면 법정지상권이란 원래 당사자가 건물을 남의 땅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등의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건물 철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세 가지인데 305조는 뭐 시험에 나올 내용은 딱 하나예요.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정한다. 이게 전부고 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경우고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매매 기타 원인으로 달라진 경우예요. 여기서 얘네들은 법조문이 딱 있잖아요. 305조, 366조 있는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법조문이 없는 거죠. 그럼 이걸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법률이 명문으로 딱 정해놓진 않았어도 건물 철거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 판례가 긁어 모아서 이름을 뭐라고 붙인 거냐면 관습법상이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뭐 기타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매매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해서 하나를 증여했다든지 또는 둘 중에 하나를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넘겼다든지 또는 강제 경매가 실행되어서 소유자가 달라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인정하고요. 하나 좀 기억해 두실 점은 환지 처분으로 달라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환지 처분은. 그러니까 환지 처분은 이건 공법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다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험상으로는 환지 처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305조는 일단 간단한 거니까 먼저 보면 305조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갑이 이 건물을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근데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이용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법정지상권을 누구에게 인정하는지가 중요해요. 전세권자에게 인정할까요?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할까요?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해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전부 다 누구한테 인정해 주는 거냐면 건물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전세권 설정자. 조문 잠깐 볼게요. 일단 339쪽에 밑에 내용도 설명드렸고 다음 페이지에 305조를 보면 305조 제1항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특별 승계인이 땅 산 사람, 병을 말하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누구라고 돼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별표하고 줄 그어두세요. 동그라미 2번.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 즉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아닌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305조는 이게 끝이에요. 이 305조가 시험에 나오면 전세권자를 설정자로 바꿔서 내는 거. 그게 다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이 법정지상권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은 뭐냐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일정한 사유에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이런 게 이제 법정지상권인데 근데 366조는 어떤 사유로 달라진 거냐면 저당물의 경매.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강제 경매 아니고요. 저당물의 경매로 달라진 게 366조예요.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이런 말 안 들어가겠죠. 저당권이란 말이 들어가면 366조고 관습법상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매매 증여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럼 이게 언제 동일인 소유해되느냐? 요 366조는 언제 동일인 소유되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만 동일인이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땠느냐? 원시적 동일성과 후발적인 동일성은 상관없고요. 저당권이 설정될 때 그때만 동일인 소유면 돼요. 근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이란 말이 안 나올 테니까 이건 언제라고 하냐면 처분 당시에 동일인 소유이면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요건이 나왔어요. 동일인 소유해야 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 지금 이거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될 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죠. 그러면 나중에 경매가 실행되면 366조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366조의 법정지상권.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문에 A 소유 토지와 B 소유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갑이 모두 삽니다. 갑이 모두 사서 토지와 건물을 등기하고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해요. 그리고 건물을 을에게 팔았고요. 을은 병에게 팔았어요. 토지는 다시 정에게 매도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당권이 실행되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다시 한번 해봐요. 까먹었어요. 지금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 많이 바뀌어도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언제만 보시라고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럼 A 소유 토지, B 소유 건물을 갑이 모두 사서 지금 저당권을 설정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얼마든지 소유자가 달라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언제만 동일이면 되냐면 설정 당시. 그러니까 원시적 동일성과 후발적 동일성은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간단하게 말하면 이 그림에서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그럼 여기 이제 저당은 달려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저당권이 실행되면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돼야 안 돼? 자, 지금 저당권이 지금 설정된 거예요? 동일일 때 된 거예요? 동일일 때. 그러면 소유자가 달라졌지만 설정은 동일일 때 된 거니까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언제만 동일이면 되냐면 설정 당시, 그때만 동일이면 되고요. 나중에 달라진 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꼬드기려고 이런 사례 문제를 내겠죠? 그럼
그럼 그때는 뭐만 보시면 되냐면 설정 당시만 보시면 돼요. 근데 관습상의 법정이사항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처분. 그러니까 매매, 증여, 대물변제라는 건데 하나 좀 유의하실 점은 강제경매예요. 강제경매는 언제 동일인 소유해야 되냐면 압류 또는 가압류 시. 압류 또는 가압류 시.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하면 틀리냐면 매각대금 완납시라고 하면 틀려요. 이게 종전 판례 입장이에요. 종전에 우리 판례는 매각대금 완납시라고 봤는데 이 판례를 폐기하고 압류 가압류시로 바꿨어요. 보시고. 그러니까 일단 강제경매랑 저당물의 경매 구별이 되네. 저당물의 경매는 뭐가 실행된 거예요? 저당권이 실행된 거예요. 그게 저당물의 경매고 강제경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아니라 일반 채권자가 하는 거죠. 일반 채권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차용증만 받아두었다. 우리 그런 사람 뭐라고 불렀어요? 일반 채권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갑이 돈을 변제기가 됐는데도 안 갚아요. 건물도 있으면서.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이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강제경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강제경매고 저당물의 경매는 뭐가 설정돼 있었어야 돼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가 실행되는 게 바로 저당물의 경매죠. 그러면 이 일반 채권자가 강제경매와 이 저당물의 경매를 소위 임의경매라고 하는데 차이점 뭐냐면 예를 들어 이 A가 법원에 가가지고요. 내가 진짜 갑에게 돈 빌려준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갑의 건물 좀 경매해 주세요. 하면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얘를 어떻게 믿어요? 차용증 가져가요?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죠. 그럼 이 경우에는 강제 경매하려면 일단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돼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얘가 승소 판결을 받아요. 그럼 얘가 채권자라는 게 이제 확정이 됐죠. 이걸 가지고 하는 경매를 뭐라고 하냐면 강제 경매. 근데 저당권자가 경매할 때는 법원 판결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걸 임의 경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이점 구별되죠? 근데 만약에 A가 판결을 받아서 야 드디어 내가 승소했네 이러면서 이거 강제 경매 하려고 그랬더니 갑이 이미 어떻게 했을까요? 팔아버릴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보통 소송을 제기할 때 뭘 하게 되냐면 가압류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이 을이 채권자예요. 채권자. 갑이 건물 소유자고. 그러면 이 을이 돈을 못 받아서 이 건물에 강제 경매를 하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안 되고 뭐부터 해야 한다고요? 얘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소장이 얘한테 날아가겠죠. 갑이 소송하려고 이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넘겨버려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봤더니 부동산이 없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뭘 해둬요?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서 가압류하고 소송하는 거예요. 그럼 가압류했다면 판례도 여전히 뭐가 달려있어요? 가압류. 그럼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가압류는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그럼 가압류가 됐다면 가압류시가 기준이고 가압류를 안 했다면 언제가? 압류시. 그러면 가압류를 이 사람이 한 다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승소 판결 받아서 경매 신청하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갈 부동산이야. 이해관계인이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게 경매로 들어갈 거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을 해요. 이거 경매할 거니까 표시해달라. 그러면 등기관이 이 부동산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해요. 그럼 이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는 순간 그 부동산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압류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류를 했으면 가압류시가 기준이고 가압류 안 했으면 언제가 기준이라고요? 압류시요. 얘랑 구별되죠? 저당물의 경매는 저당권이 실행된 거고 강제 경매는 일반 채권자가 판결받아서 하는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건은 동일인 상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재 한번 볼게요. 자, 법정이사항권, 관습상이사항권 나오죠? 2번의 요건 볼게요.
기억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어야 한다. 줄 거두세요. 기억에 340쪽 기억에. 그리고 첫째 줄에 줄 거두시면 관습법상의 법정 이상권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처분될 당시에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으면 족하고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였을 필요는 없다. 자, 언제라고 돼 있어요? 처분 당시고요. 자, 오른쪽에 A번의 별표하고 줄 거두세요. 첫째 줄 가운데부터. A번의 첫째 줄 가운데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정이상권이 인정되기 위한 건물은 적법한 건물이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무허가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C번에 별표 2개 해두세요.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동그라미 함께. 우리가 이걸 나중에 함께 판례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대지에 관하여만 등기가 격려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격려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 법정이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현재 미등기 건물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 근데 갑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같이 팔았대요. 함께 매매를 했는데 토지는 이전 등기가 됐는데 건물은 여전히 미등기 상태예요. 자, 그럼 건물은 누가 소유자죠? 자,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을이 이전 등기를 안 했다면 소유권의 변동은 없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냐면 갑이. 자, 그러면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었다가 뭐만 달라진 거예요? 토지만. 그러면 갑이 을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할 수 없을까요? 다 팔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인정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해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토지와 건물을 다 가지고 있어요.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둘 다 팔았어요. 둘 다 팔았는데 제가 일단 뭐만 등기 넘겨주는 거예요? 토지만 등기 넘겨주고 건물은 아직 내 거네. 네 땅 30년 쓸게.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였죠. 그게 함께 팔래고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미등기인 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미등기라 하더라도 만약에 토지만 팔았다면 갑이 법정이상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그림이랑 비교되면 갑이 토지 소유자고 갑이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인데 갑이 을에게 토지만 팔았어요. 토지만. 그러면 여전히 미등기 건물 소유자 갑이죠. 그럼 갑은 을에게 관습상의 법정이상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건물 누가 써야 되는 거예요? 갑이 써야 되니까. 근데 이건 왜 안 되냐면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같이 함께 팔았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함께 판례라고 부를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같이 팔렸다 이런 말 나오면 지상권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 그럼 만약에 이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물 경매로 인한 366조의 법정이상권이 인정될까 안 될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저당물 경매되면 366조 인정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 안 되겠어요? 자, 366조가 인정되려면 설정 당시 동일해야 돼요. 설정될 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죠? 인정 안 돼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토지와 건물이 함께 같이 팔렸다 이런 말 나오면 뒤에 뭐라고 꼬드겨도 법정이상권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345쪽 한번 345쪽. 345쪽에 그 맨 밑에 동그라미 B번 보세요. 동그라미 B번.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뭐라고 했어요? 함께 동그라미 해주시고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고 그 사실은
실제 시험이면 여기까지 읽으면 끝이에요. 함께 팔았는데 토지만 등기했다. 그럼 무조건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럼 지금 저당권이 설정될 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이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그렇죠? 함께 팔래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이어서 볼게요. (341쪽에) D번은 나중에 볼 거고요. 심화과정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매매 기타 원인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매매, 증여, 대물변제, 강제경매, 공매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래서 341쪽에 매매, 판례박스예요. 매매 인정 이렇게 되어 있고, 한 장 넘겨보시면 두 번째 점에 보면 강제경매 인정이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예, 342쪽에 강제경매 인정인데, 근데 그 셋째 줄에 판단하는 기준 시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괄호 안에 압류 또는 가압류요. 거기 줄 그어두세요. 압류 또는 가압류시다. 그 밑에다 하나 적어두실 게 요거 적어두세요. 매각대금 완납시 X라고 적어두세요. 이게 종전 판례니까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다. 그리고 다음 판례는 제목에만 줄거두세요. 환지처분 이런 말 나오면 부정. 환지처분 인정 안 하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의 해지 역시 부정 이렇게 되고.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갑이 자기 땅인데 을한테 토지를 명의신탁을 한 거예요. 명의신탁. 그러면 지금 땅 주인 실제로 누구예요? 갑이 을에게 명의를 신탁한 거면 갑 거죠. 을에게 네 이름으로 좀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을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 갑이 나중에 이 명의신탁을 해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 등기부는 당연히 누구 이름으로 다시 돌아와요? 갑. 그럼 을이 갑에게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치 을 소유 토지의 을 소유 건물이었다가 토지 명인이 갑으로 바뀌었다. 그럼 얘가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건데 인정해 줄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외형상으로 보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로 보이지만 실제로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그러면 이 건물 지을 때 동일인 상태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였죠. 첫 번째 명의신탁에 관한 해지. 지금 처음이니까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는데 다음에는 명의신탁 해지 이런 말 나오면 볼 것도 없어요. 인정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구분 소유 관계와 법정지상권. 구분 소유적 공유 아까 보셨잖아요. 그거랑 법정이상권은 인정 부정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구별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아까 우리 본 거 땅이 있는데 갑이랑 을이랑 이쪽은 갑이 혼자 쓰고 이쪽은 을이 쓰는데 등기를 공유 등기로 했다. 이거 우리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각자 배타적으로 소유하는데 근데 이 갑이 자기 몫의 대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갑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돼요. 이거는 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일인 상태예요. 근데 이 갑이 어디에다가 지어놓은 건물이 있었냐면 을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땅 주인이 바뀌면 갑은 법정이상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되게 간단한 거예요. 결국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을 가장 기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몫의 대지 위에 지어놓은 거면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 몫의 대지에다가 지은 건 인정하지 않아요. 교재 보시면 파란 글씨 볼게요. 파란 글씨. 을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 지상에 있는 을 소유 건물.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을이 매수하지 않은 땅에 있는 을 건물은 나중에 소유자가 달라지면 성립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비교 판례가 있죠. 갑과 을이 일필지 대지를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을이 그 다음에 줄 거두세요.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거면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이사항권 인정한다. 이건 동일인 상태로 본다라는 거죠. 그 점만 차이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디귿의 별표하고 줄거두세요.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한다. 이 343쪽에 메뉴의 디귿.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관습상의 법정이사항권을 인정하는데요. 이게 강제적이라는 거예요?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임의적이에요. 철거 특약을 하면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366조랑 비교가 되는데 이 366조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러면 배제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366조의 법정이사항권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는 법에서 인정한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그러면 당사자가 배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건 배제 특약을 해도 인정하는 거고 관습상의 법정이사항권은 강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이에요. 배제 특약을 했다면 관습상 이사항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법조문 있는 게 뭐예요? 법조문은 적용이 되는 게. 얘잖아요. 얘는 법조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임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관습상의 법정이사항권과 당사자의 의사가 서로 달라요. 어느 게 우선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관습상 이사항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했다면 특약이 우선하고 우리 판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관습상의 법정이사항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가 토지임대차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요. 그럼 토지임대차가 우선해요? 관습상 이사항권이 우선해요? 토지임대차죠. 그러면 관습상 이사항권은 포기한 것으로 해석한다라는 게 판례. 교재 보시면 넷째 줄에 또한 관습법상 법정이사항권은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 판례는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어느 게 우선한다고 했냐면 임대차. 위 건물 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관습상의 법정이사항권을 포기하였다고 본다. 근데 366조는 포기 특약 해봐야 무효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갑소유 토지가 있고 갑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갑이 이 을한테 토지를 매매하거나 증여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나는 건물을 철거할게 라고 철거 특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을이 땅을 샀어요. 그러면 이 갑은 을에게 관습상의 법정이사항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철거 특약은 유효한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주장할 수 없다. 하나 더 볼게요.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의 건물이 있고요. 여기에 A가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데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어떻게 약정을 했냐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액수를 모두 빌려주겠다. 그런데 혹시 당신이 돈 못 갚아서 토지가 경매되면 이 경락인에게 법정이사항권을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철거 특약을 합니다. 갑이 좋다라고 했고요. 근데 실제로 갑이 돈을 못 갚아서 토지가 경매가 돼요. 자, 갑은 을에게 법정이사항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건 철거 특약이 무효예요. 무효. 자, 그러면 얘랑 구별을 하면 되겠죠. 이건 지금 소유자가 달라진 원인이 뭐예요?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거예요. 그럼 이건 뭐에 관한 문제죠? 관습상의 법정이사항권이고 이건 지금 뭐로?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진 거죠. 그럼 이것은 366조의 법정이사항권이에요. 그럼 366조의 법정이사항권은 강행 규정이니까 철거 특약 해봐야 무효인 거고요. 관습상 이사항권은 철거 특약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얘랑 비교되세요? 그러니까 시험이 좀 간단하게 나오면 몇 년 전에 변리사 시험에서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관습상의 법정이사항권이나 제366조의 법정이사항권은 건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강행 규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OX요. 뭐가 틀렸어요?
관습상이사항권은 강행규정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나오면 그렇게 나오고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사례 문제로 물어봐요. 사례 문제로 물어볼 때 그럼 이건 뭘 알아야 되냐면 이게 366조인지 관습상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죠?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저당권이란 말이 나오냐 안 나오냐 보면 돼요. 저당권이 나온다면 그건 366조니까 강행규정이고 그런 말 없으면 이건 전부 다 관습상지상권으로 배제특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토지를 넘기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땅 사면 내가 건물을 철거할 건데 근데 철거한 다음에 다시 내 이름으로 건물을 신축할 거야 라고 합의했대요. 그러면 철거 후 신축 합의까지 했다면 토지 이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밑에 판례요. 343쪽에 판례 박스에 별표 하나 해두시고 파란 글씨만 보세요. 파란 글씨에 보면 구건물을 철거하되 파란 글씨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러면 철거 합의는 소유자가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내용의 합의로 볼 수 없어 관습상 법정이상권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어떤 말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다시 신축한다는 합의.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리을의 제목에 줄거두시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거는 뭘로 정하는 거니까? 법으로 정하는 거니까. 그럼 언제 등기하면 돼요? 처분 시에. 대항 요건이 아닙니다. 등기 안 해도 대항할 수 있는데 처분 시에는 등기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366조가 나오죠. 별표 2개 해두시고요. 뭐로 시작합니까? 저당물의 경매요. 그거 핵심이에요. 저당물이 경매되면 관습상이 아니라 366조고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법정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얘기 없이 그냥 법정지상권이라고만 말하면 뭘 지칭하는 거냐면 366조를 말해요. 그러니까 관습상의 지상권은 관습상이라는 말을 꼭 써줘요. 그래서 특별한 말 없이 법정지상권 하면 이 366조를 지칭하는 거고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요건 나오죠? 기억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다. A번에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이건 아까 나왔던 거예요. 미등기 무효가 상관없고 자, B번에 별표 2개 두세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므로 나대지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이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나대지 판례라고 부를 거예요. 나대지에 어쩌고 이런 말 나오면 읽어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인정하지 않아요. 나대지 판례. 자, 갑이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나대지에 A가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갑이 나중에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이 토지의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만약에 을이 경락을 받았다면 갑은 을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 없어요. 인정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법정지상권 인정이 안 되면 이 을은 토지 경락에는 얘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대지에 어쩌고 이런 말 나오면 이건 볼 것도 없이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인정 안 해주냐면 만약에 인정을 해주면 누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냐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저당을 잡을 때 땅은 어떤 상태예요? 나대지요. 그럼 나대지면 가치가 높아요, 낮아요? 높죠. 우리 뭐 나대지 건부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나대지면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얘는 돈을 많이 빌려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어진 건물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돼 버리면 토지의 경매가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완전 하락이죠. 법정지상권 인정되면 이 땅 경락 받아봐야 땅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땅값이 뚝 떨어지면 A가 담보 가치를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해하시라고 이유를 설명드렸는데 이유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은 그냥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대지 이러면 무조건 안 돼. 뭐라고 꼬드겨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판례 하나 볼게요. 판례 또. 우리 판례 중에 뭐 있었냐면 A가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요. 나대지인데 근데 이 저당권자가 건물 신축에 동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토지의 나대지의 저당을 잡을 때 갑이 나 나중에 건물 지어야 되는데 저는 괜찮아 지어 라고 얘가 동의해 준 거야. 그 동의를 받아 건물을 지었고 토지가 경매됐어요. 법정이상권 인정돼야 안 돼? 안 된다고요?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대지 이러면 무조건 안 돼요. 뭐라고 꼬드겨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 되셨죠? 예. 만약에 신축에 동의했다고 인정하면 이번엔 누가 어이가 없을까요? 얘가 어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토지 경매에 참가를 해요. 경매 참가할 때 권리를 분석합니다. 권리 분석할 때 저당권이 언제 설정돼 있어요? 나대지. 그럼 얘는 나중에 건물주가 법정이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나대지인데. 그래서 웬만큼 가격 다 써내고요. 경락을 받았어요. 근데 갑이 나중에 조용히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몰랐겠지만 내가 A랑 이미 합의했으니까 너 인정해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얘네 둘이 아무리 동의를 해봐야 이 동의가 등기부에 기록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불측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인정해 줄 수 없어요. 결론은 뭐야? 나대지. 건물 없는 토지에 이런 말 나오면 인정해 줄 수 없어요. 교재 볼게요. 그 판례박스에 첫 번째 나대지에 뭐라도 있어요? 담보권. 볼 것도 없죠. 나대지고. 두 번째 판례도 뭐예요? 나대지. 그 마지막에 건물 신축에 동의한 경우 지금 이 판례고요. 그리고 그 앞에 342쪽에 맨 위에 판례 뭐예요? 342쪽에 맨 위에 나대지죠. 그럼 무조건 부정이에요. 부정. 나대지라면 무조건 인정 안 되고. 자, 계속 보죠. 345쪽에 첫 번째 판례 제목에 줄거두시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자, 파란 글씨 볼게요.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 신건물과 구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거나 소유자가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그 법정이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이나 범위는 신건물이 아니라 뭘 기준? 구건물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 토지의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토지 경락이 나오면 갑은 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정이상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였으니까. 근데 이 건물이요. 이게 곧 무너질 허름한 목조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건물주가 요거 좀 튼튼하게 바꾸자라고 해서 이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조로 철근조 건물로 갑이 신축을 합니다. 토지의 저당권은 달려 있고요. 여기까지 사실관계 이해되셨죠? 자, 이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이 실행이 됩니다. 그럼 토지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경락을 받았다면 갑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예전에는 허름한 목조 건물이었는데 철근조로 바뀌어도 똑같이 인정해요. 인정한다. 그 얘기는 구건물과 신건물의 동일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존속기간이나 범위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허름한 목조 건물이었다면 최단기간 몇 년이에요? 15년짜리죠. 철근조면 30년짜리예요. 그러면 이 철근조 건물을 위한 법정이상권을 인정하지만 몇 년짜리로? 15년짜리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은 하되 기준은 신건물이 아니라 구건물이에요. 구건물. 자, 그 다음 페이지 별표 그 다음 판례. 다음 페이지 아니에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345쪽에 두 번째 점 공동저당 나오죠? 별표 2개 해두세요. 중요합니다.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공동저당 철거 신축 판례요? 그러면 부정이라고 돼 있죠. 부정. 자, 이건 뭐냐면 갑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어느 하나에만 달리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가치 저당을 잡아요. 이런 저당을 뭐라고 하냐면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공동저당. 그러면 이때 이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경매가 되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자, 아까 법 366조가 인정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뭐였죠? 토지와 건물이 설정 당시에 동일이면 돼요. 설정 당시에 동일이냐 아니에요? 동일이죠. 그럼 인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인정이 돼요. 그래서 저당권이 어느 한쪽에 달려 있거나 양쪽에 모두 달려 있거나 상관없어요. 인정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갑이 이 건물을 철거하고요. 다시 갑이 건물을 신축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건물이 신축되었다라고 하면 종전 건물이 멸실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의 저당권이 남아있을까요? 소멸되었을까요? 소멸됐죠. 목적물이 멸실됐으니까. 그럼 지금 저당은 어디에만 있어요? 토지에만 저당이 달려있는데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토지의 저당권이 실행된 거예요. 그럼 을이 경락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갑은 을에게 366조의 법정이상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공동저당이 설정되었다가 철거 신축하게 되면 이때는 법정이상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 안 하냐면 이때 인정하면 누가 피해를 볼 수 있냐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지금 이 상태는요. 경매가 실행되면 366조가 인정된다라고 했어요. 이건 인정돼도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인정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나눌게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토지는 경매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대폭 하락이에요. 그럼 누가 피해 볼 수 있어요? 저당권자가 가치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만 설정한 게 아니라 어디도 설정했어요? 건물. 그러면 이 건물은 법정이상권이 인정된다면 철거를 면하게 돼요. 그러면 건물의 가치는 증가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토지에서 감소분이 나와도 어디에서 만회할 수 있다고요? 건물.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쌤쌤이니까 별 피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철거하고 신축하면서 건물 저당권이 따로 없어요. 그러면 법정이상권이 인정되면 토지 가치가 떨어지는데 건물에서 만회를 할 수가 없죠. 건물 저당권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결론. 공동저당이 설정되었다가 건물이 철거, 신축되었다. 이런 말 넣으면 법정이상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 수험상으로는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틀리진 않아요. 공동저당이 설정되었다가 철거, 신축되면 법정이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항상 조심하셔야 될 점은 이것만 기억해도 시험에서는 안 틀린다고 하니까 이걸 또 막 외우시잖아요. 외우실 때 보니까 신축은 안 돼, 신축은 안 돼, 막 이렇게 외워요. 근데 이건 신축인데 돼야 안 돼요? 이건 되는 거예요. 그럼 외우려면 어디부터? 이게 중요하죠. 공동저당이 설정되었다가 신축되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되시면 좋고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유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법정이상권이 인정된다 그랬어요. 왜 되냐면 자, 토지 경매가가 법정이상권이 인정되는 땅이면 대폭 하락해요. 그러면 누가 피해 볼 수 있어요? 저당권이. 빌려준 돈보다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토지에만 설정한 게 아니라 건물에다가도 설정했어요. 그럼 법정이상권이 인정된다면 건물을 철거할 위험이 없죠. 건물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간다고 봐요. 그럼 얘는 양쪽에 다 잡았으니 토지의 가치 감소분을 어디서 만회할 수 있다고? 건물에서. 그러면 얘한테는 피해 없어요. 인정해줘도 돼요. 근데 이 건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철거해버리면 건물의 저당권 설정을 다시 안 한 거예요. 그럼 다시 안 한 상태에서 토지 저당권이 실행되었다.
만약에 법정이상권이 인정되면 땅값 쭉 빠지죠? 얘 건물에서 만회해요, 못해요? 못해요. 저당권이 없으니까. 그럼 결국 누가 피해본다고요? 저당권자. 그러니까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 이거 변경 판례니까 중요해요. 인정 안 된다는 점. 이해되셨어요? 네. 안 되셨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핵심만 잘 보세요. 이거 볼게요, 이거. 자, 지금 토지와 건물에 지금 동일인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을 설정해요. 그럼 이 저당권자는 나중에 토지가 경매되면 땅값이 떨어질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얘가 저당권 설정할 때 나중에 경매 이루어지면 법정이상권이 성립할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동일인 상태에서 한 거니까. 그럼 얘는 그걸 알고 설정하니까 처음부터 돈을 많이 빌려줘요? 조금만 빌려줘요? 조금만 빌려줘요. 그러면 나중에 건물이 신축되어서 법정이상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자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얘가 토지의 저당을 설정할 때 건물을 뜩 봤더니 건물이 뭐예요? 목조 건물이에요. 그러면 토지 가치가 15년 정도짜리 감소분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철근조가 나중에 지어지고 30년짜리가 인정되면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지겠죠. 그럼 얘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하려면 뭘 기준으로? 구건물 기준으로 인정하면 얘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인정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근데 얘는 하나만 잡은 게 아니라 뭐야? 다 잡았어요. 그럼 얘는 저당권 설정할 때 법정이상권 인정돼서 땅값 떨어져도 나는 어디서 만회할 거야? 건물에서 만회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얘는 빌려줄 돈 다 빌려줍니다. 근데 건물이 철거되어 저당권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해버리면 담보가치를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게 그 내용이에요.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판례.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다른 건물과 뭐요? 합동의 동그라미 합동. 합동된 경우에 종전 건물을 기준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종전 건물 기준. 그러니까 이번에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근데 이번에는 건물을 철거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존의 건물이 있었는데 이 기존 건물과 어떻게 됐다고요? 합동이 돼요. 합동이라는 건 합쳐졌다는 거죠. 뭐가? 동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사건에서는 이 상태에서 종전했던 건물과 지붕을 함께 씌우고요. 외벽을 허물어서 전부 다 통로를 만들어서 하나의 신건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토지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 법정이상권 인정해 줄 수 있느냐? 해줍니다. 해주는데 신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인정할까요? 종전건물일까요? 저당권이 설정될 때 종전건물을 기준으로 인정해야지 신건물 전체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합동 나오면 이제 신건물이 아니라 종전건물 기준 보시고. 자, 밑에 내용은 보셨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리을에 강행 규정이 나와요. 강행 규정 별표해 두세요. 강행 규정이니까 만약에 철거 특약을 했다면 이 철거 특약은 무효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예제가 나오는데 아직 안 배운 것들이 있어서 1번 한번 볼게요. 1번. 옳은 것에서 1번.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거 지금 관습사항이에요? 366조요? 366조. 그러면 배제 특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효력이 없다. 정답은 바로 1번이죠. 1번. 4번 볼게요. 4번. 4번 질문.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언제 기준이라고 했어요? 압류 또는 감유. 이게 종전 판례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거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효과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심화과정 가서 볼 거예요. 효과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지금 본 내용도 마지막에 본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법정이상권은 판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다 이해를 하시면 좋겠지만 일단 이해를 넘어서 핵심어를 잘 보셔야 돼요. 아까 토지와 건물이 함께 인정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나대지. 안 되는 거죠. 공동저당 철거 신축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다만 공동저당 설정되었다가 합동되었다라고 하면 종전건물 기준으로 인정해 준다. 핵심어들 잘 보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지역권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죠? 예, 뭐 어려운 내용 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다음 주에 지역권하고 그리고 이제 2월 마지막 주 다음이 그 3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강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두시고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